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폭탄 터뜨리기는 익숙하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안티파시스트를 뜻하는 이른바 안티파 세력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배후에 있다면서 이 세력은 테러 조직이다라고 매도했습니다. 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밥벌이도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충복으로 알려졌던 전 현직 측근이나 친척이 폭탄성 고백으로 역공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이렇게 적은 쪽지를 건넸다는 게 존 폴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폭로입니다. 그의 조카딸도 삼촌 트럼프에 대한 추문을 폭로하는 책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폭로는 계속 나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들립니다. 2020년 6월 21일 일요일, 오늘의 스토리는 장기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로 시작합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방구석 월드투어. 주 중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전 세계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방구석 월드투어 특파원인 YTN 국제부의 김상우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아침 프렌치 토스트 토크 주제 무슨 얘기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책이요. 네, 주말이니까 또 이렇게 서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의 책 중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이제 거래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의 이게 기술. Art of the Deal. 기술이 이제 아트라는 뜻에서 이제 기술인데 예전에 이제 LA 플럼의 사랑의 기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트인데 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을 북한이 혹시라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즘 북한과 미국 행보를 이해하는데 이 트럼프의 책 거래의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책이 바로 이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거래 기술. 아주 책이 많이 팔렸고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그 재벌 트럼프 월드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국 서울에도 이제 트럼프 빌딩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쪽에. 네. 맨하탄에 아주 이제 임대 아파트를 고급 주거지로 바꾸는 그런 자기의 성공 신화를 쓴 책인데 이 트럼프의 거래 기술, 트럼프는 스스로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 많은 분석가들이 트럼프가 항상 성공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법을 트럼프가 기술한 게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요. 이제 반면에 이제 북한 얘기를 하면은 북한이 이제 바로 이 트럼프의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반드시 읽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2017년 6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한 그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농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데니스 로드맨이 바로 이 책을 갖고 북한에 가서 책을 전달하는, 물론 김정은 위원한테 전달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게 이 책을 주는, 북한 관계자에 주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이 뭐냐면은 그 데니스 로드맨이 또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그 농구 선수거든요. 트럼프가 그 TV 리얼리티 쇼 할 때 출연도 했었고요. 그래서 서로 이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걸 알고 서로 좀 뭔가 좀 소통을 하자라는 것으로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북한과 트럼프가 처한 상황을 좀 더 보면은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현재 상황을 탈출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파국으로 갈지 이런 걸 짚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죠.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 네. 실업률, 또 그 미국의 인종 사태, 예. 또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에다가 대북 경제 제재 네. 이런 것이 겹쳐서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떻게 누가 과연 승자가 될 것인가. 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이제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예. 그런데 이제 북한 외교사에 있어서 주장이긴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이 이 점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북한 외교는 진 적이 없다. 예. 북한 외교가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벼랑 끝 네. 전술을 해갖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과연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이용한 식의 행보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화두 속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꺼내갖고 네. 한번 되짚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11가지 기술 말씀하셨는데 최근 북미 행보를 짚어보면 그중에 뭐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를테면 주목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의 거래 기술에서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간단히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요. 예. 크게 생각하라.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 지렛대를 사용하라. 전략에 주력하라. 언론을 이용하라.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 최고의 물건을 만들라. 비용은 적당히 희망은 크게.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이런 11가지가 있는데 네. 11가지를 다 지금 숙지하기는 좀 어렵죠. 네, 이 네, 중에서 네, 네, 저는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지렛대를 사용하라. 그다음에 언론. 예. 그다음에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 신념. 네. 여기서 지렛대라는 것이 지금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의 이런 바로 이제 우리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많은 분석가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일본 언론, 또 우리 언론의 이제 많은 보도나 그들을 보면은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또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 지렛대로 활용하는 이 지렛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언론을 이용한다는 게 많습니다. 언론. 네네. 네.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 재벌이 된 거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또 이번에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언론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신념을 위해 정하라. 이때 신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목표치. 나는 무엇을 얻겠다라는 그가 갖고 있는 목표치.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바로 이러한 3가지 맥락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저는 이 3가지 중에서도 언론을 이용한 이 부분들을 과연 북한과 트럼프 이것이 어느 쪽에 과연 자기가 원하는 성과로 가져갈 것인가. 네, 이런 것이 주목된다고 보겠습니다. 문학적인 구수한 상큼한 프렌치 토스트를 토큰가 했더니 살벌한 정치가 담긴 책 이야기였네 보니까. 자, 주제를 바꿔서 본격적으로 방구석 월드 투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투어 행선지도 미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앞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폭로서 사면타 맞은 트럼프, 이런 주제를 놓고 책 3가지를 통해서 한번 더 미국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게 볼턴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두 번째는 그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게 있고, 세 번째는 이 조카. 책이 나온 건 하나밖에 없어요. 멜 여사 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16일에 나왔는데 이 책도 벌써 상위권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23일에 이제 볼턴 책이 나오고 볼턴은 이제 볼턴 저 백악관 안보보좌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들이 벌써 트럼프가 문제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 미국인들이 관심이 높아서 벌써 오히려 상위권에. 자, 그러면 이제 볼턴 책 얘기 한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볼턴 책은? 자, 이게 이제 볼턴의 책이 책 제목도 참 그럴듯합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자신이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 당시에 있었을 때 일을 메모를 했는데 이 사람이 메모광이래요. 메모를 열심히 해서 책이 600페이지나 됩니다.
600페이지. 우리나라 책들은 보통 요즘은 굉장히 짧아서 보통 한 200페이지에서 뭐 250페이지 정도 되고 굉장히 좀 작은 판형인데 그것이 이른바 600페이지인데 이 발췌본이 이미 나와서 발췌본이 미국의 주요 방송사 신문사들에 뭐 이미 다 공개가 됐고요. 또 공개가 되니까 또 볼턴이 또 미국의 그 ABC 방송 같은 데 출연해서 이런 내용의 맥락이 뭐라고 또 설명까지 했어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이냐?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스캔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중국의 스캔들이 단지 스캔들이 아니라 대선 관련된 얘기.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선을 도와달라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또 이것도 악재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과도 관련된 얘기인데 북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이런 것이 홍보에 불과하다. 홍보 전략에 불과하다. 물론 주장이겠죠. 뭐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공개된 것도 아니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폼페이오를 비롯해서 측근들의 배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측근으로 일하고 있는 폼페이오가 뒷담화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배신을 때린다. 이런 세 가지의 맥락이 되는 거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볼턴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데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이었다 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 영어로 이렇게 훅도 당했다. 이렇게 그 낚시에서 딱 걸리는 것처럼 완전히 걸려갖고 조종당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썼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주장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 관심을 국가적인 관심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이유 국가적으로 치환시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엘턴 존이 이제 노캔메이난 CD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주라. 그 계속했고 이것이 미국 정부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전달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돼 있고 또 볼턴은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또 이제 뭐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확률이 제로라고 이제 폼페이오가 얘기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했어요. 쓸데없는 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런 놀라운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볼턴의 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격렬하게 얘기하고 있죠. 격렬하게. 정말 지난 2주 전에도 그 어려운 영어 단어 뭐 WACKO예요. 그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미치광이 정신병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막 비난했죠. 너 말도 안 된다. 제가 일할 때는 자기한테 정말 사탕발렘 얘기하면서 싹싹 비유를 맞추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엉뚱하게 자기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자기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너 바로 볼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둔 거고 특히 이제 선 비핵화 그다음에 후 보상을 얘기하는 니비아식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턴이 계속 주장해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이게 회담이 엉망이 된 거다라고 이제 그 볼턴이 책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트럼프만이 아니라 폼페이오가 이제 문제 있다고 볼턴이 얘기하니까 폼페이오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것이 일어난 방에 나도 있었다. 나도 있었던 그 방에 볼턴이 얘기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서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 게 험담이 야, 이 백악관이라는 곳이 이 정도인가라는 것을 볼 때 한반도의 운명 또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이 정도인가 하는 건 상당히 좀 실망스럽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멜라니아 여사 책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6일에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 제가 이제 거래의 기술 얘기했는데 멜라니 여사의 그 책이요. 그 기자가 썼는데. 기자가. 그녀의 협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The Art of Her Deal. 그녀의 협상 기술. 그래서 멜라니 여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트럼프에 못지않게 아주 협상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를 들면은
그 세 번째 부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 세 번째 부인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바로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그게 베런이라는 아들인데 베런에 대한 그런 상속 문제 이런 것을 협상을 하느라고 한 5, 6개월 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상속분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백악관에 관련된 인사 예를 들면 부통령 펜스 부통령 같은 인사도 멜라니 여사가 관여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럼 트럼프 오히려 머리 위에 앉아있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트럼프 조카가 또 쓴 책, 그 책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도 지금 주목받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트럼프 조카가 작은 아버지를 막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주목할 점은 이 8월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이미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사면 초가에 처해진 상황이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시점에 조카가 사실 유례가 없는 거죠. 가족이. 특히 공화당 이런 건 보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전통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건 보수적인 집단인데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겠다. 내용은 크게 여기도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돈 문제, 세금을 탈세했다. 가정사회 문제가 있다. 트럼프 내 쪽에. 또 하나는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있는 그 핸디캡인데 여자 문제. 여자 문제에 대해서 뭔가 추한 것이 많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끔찍하고 외설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참 특이해요. 여기도요. 너무 많고 그러나 절대 충분하지 않다. 영어로 잠깐 설명해 드리겠어요. too much. 너무 많아요. 그런데 never enough. 절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책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 가지 포인트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 내용이 이 책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이제 궁금하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책도 안 나왔는데 상위권에 올라서 뭐 미리 사고 이러한 것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뭔가 또 역전에 뭘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김상우 선임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백인 경찰에게 살해당한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이 지난 10일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가나의 아쿠포 아도 대통령이 수도 아크라에 있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포럼 센터의 벽에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영구히 봉안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아프리카인이 미국의 노예로 끌려가기 시작한 지 공식적으로 400주년이 된 해였는데요. 가나는 미국 흑인들을 대상으로 Year of Return, 우리말로 고향 방문의 해 행사를 열고 가나로 이주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가나는 서구와 교류하기 시작한 이후 전통음악을 서양 악기에 접합시킨 하이라이프라는 장르의 음악을 발전시켜 왔는데 1990년대부터는 레게와 힙합을 혼합한 뛰어난 곡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천부적인 리듬감을 가진 뛰어난 음악가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사민이라는 가수의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민이의 My Own 들어보시죠. 어떠셨습니까? 흥겨운 가운데서 한 여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나 가수 사민이의 My Own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포츠텔링.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 시간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뭡니까? 네, 이렇게 한번 또 제목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만신창이 도쿄올림픽, IOC와 일본이 하지 못하는 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만신창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도쿄올림픽 1년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년 연기됐는데도 내년에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일단은 현재 나오는 얘기는 내년 올림픽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올림픽 개최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개최 시기를 결정할 데드라인을 IOC가 올 가을 정도 될 것이다라고 못 받기도 했고요. 예. 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까지는 최소한 그 개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다, 아니다, 또 백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를 또 언제쯤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의 행간을 조금 읽어보면요. 결국은 이 올림픽 연기로 인해 지금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올림픽이 연기 또는 취소가 됐을 때 IOC와 도쿄,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떠안아야 될 경제적인 피해액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양측이 다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최소화할 것이냐, 이거에 목적이 있는 발언들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돈의 문제인데 IOC든 일본이든 자기 쪽의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기싸움의 과정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치열한 기싸움의 핵심도 결국은 돈, 비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연기로 일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 금액, 이게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추산되는 것만 3조에서 많게는 한 7조 원 정도 현재 추가적으로 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사실 올림픽 연기가 뭐 사상 초유의 사태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에 따른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이 올림픽 연기가 일본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코로나19가 일본이 뭐 유발시킨 그런 전염병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올림픽을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하는데 좀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는데 올림픽 이 천재지변으로 한 올림픽 연기에 대한 추가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돼? 우리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IOC 니들도 돈 좀 내. 라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인 IOC는 추가 비용을 분담할 그 부담을 좀 덜어줄 만한 그런 생각이 제가 볼 땐 좀 심하게 하면 1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요. IOC하고 올림픽 개최국 계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이제 개최 협약을 맺게 되는. 우리로 따지면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살펴보면요. IOC가 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최에 따르는 모든 준비 비용은 개최국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게 조항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IOC가 설령 어떻게 보면 좀 선의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이 추가 비용이 뭐 7조 원까지 든다고 하니 자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시면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익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익이 생기게 되면 그 수익을 IOC가 다 갖는 게 아니라요. IOC가 산하 경기 단체나 국가올림픽위원회에 그 올림픽 수익금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OC가 지금의 올림픽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면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줄게 되고 그 이익금이 줄면 IOC 산하에 있는 단체들의 이익금도 줄게 되는 그런 지금 조직 구조인 거죠. 선의로 일본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이게 결국은 올림픽이 개최될 것인가
이 핵심 변수는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게 네.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텐데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 이제 지난 3월 말이었죠. 당시 그 전 세계 방역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예상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5월까지는 이 코로나19가 북반구에 유행을 할 것이고 6월을 기점으로 남반구에 다시 대유행을 할 것이고 9월, 그러니까 9월이 되면 다시 북반구로 유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즉 북반구와 남반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유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핵심 이유는 바로 여름이었으니까 여름에 무더워지면 이 코로나19가 다소 좀 잠잠해졌다가 가을 겨울에 바이러스가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인 가을 겨울에 재확산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예측의 근거였는데 지금 이 예측대로 좀 흘러가는 양상이에요. 좀 아시는 것처럼 북반구는 지금 다소 주춤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프로축구를 포함해서 스포츠 경기가 다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반면 남반구에 위치한 지금 브라질과 아프리카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6월이니까 내년 7월 전후를 좀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북반구에도 코로나19가 아직 그렇죠.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남반구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설을 토대로 예상을 했을 때는 백신이 내년 뭐 올림픽 전까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도쿄로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구나 선수 이외의 일반 팬들, 뭐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쿄로 모이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강행을 해서 이 올림픽을 개최를 하더라도 규모를 당연히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 프로축구도 무관중 야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게 이제 3월에 우리가 연기할 때 이미 무관중으로라도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일본이 사실상 거부를 했던 거였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 지금 연기된 상황에서는 무관중 개폐회식은 뭐 확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도쿄 조직위원회 또 이제 일본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는데 내년 도쿄올림픽을 원래의 규모보다 축소해서 개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3월에 이 올림픽을 연기하는 것을 결정할 당시에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내년에 할 것이고 내년 올림픽을 인류가 코로나를 이긴 상징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도 아니고 또 코로나를 이긴 상징으로 이 도쿄올림픽을 활용하는 부분도 아니게 된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러니까 일본이 원했던 방식의 형태의 올림픽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원했다기보다 아베 총리가 아주 간절히 원했던 맞습니다. 그런 그림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아직 그런데 올림픽 개최까지 1년 가까이 1년쯤 남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규모를 축소하겠다 발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은 대회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바로 일본이었겠죠. 근데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요. 대회가 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지금까지 계속 IOC와 일본의 어떤 이 연기를 놓고 하는 어떤 협상의 과정에서 계속 일본이 IOC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먼저 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올림픽에 이 개최 협약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IOC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국은 이 취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에 어떤 명시된 취소 조건이 발생할 경우는 IOC가 이 대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요.
대회 취소하면 그동안 준비했던 그 비용이 있으니까 네.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최국의 IOC를 상대로 취소를 해도 네. 어떤 소송이라든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없게끔 하지 못하게끔 이 협약서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IOC가 취소하면 개최국 일본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금전적인 손실을 다 감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취소는 막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올림픽을 취소하면 IOC도 당연히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죠. IOC는 이거에 대한 보험을 또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손실을 좀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올림픽은 IOC가 개최국과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때는 협상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그 유리한 어떤 구조 있고 IOC는 손해를 절대 웬만해서는 보지 않는 조금 비약해서 좀 얘기를 하면 과장해서 얘기하면 좀 불공정 계약에 가까운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회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시계를 지난 3월로 좀 돌려보면 지난 3월. 당시 IOC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IOC는 대회 연기를 원했고요. 일본은 정상적인 대회 개최를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인물이 바로 딕 파운드 IOC 위원, 최장수 위원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올림픽을 코로나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기를 결정하기 직전에 캐나다와 호주가 이제 그 도쿄올림픽 이대로 가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회 안 보내겠다. 불참 선언을 했거든요. 재밌는 건 캐나다와 호주가 불참을 선언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회 취소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딕 파운드 IOC 위원이 국적이 캐나다고요. 그리고 이 IOC 올림픽의 그 존 코츠 조정위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정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결정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존 코츠 조정위원장의 국적이 바로 호주예요. 그러니까 이 존 코츠 조정위원장과 딕 파운드 IOC 위원의 국적인 나라인 호주와 캐나다가 처음으로 불참 선언을 했다는 이 부분. 그러니까 IOC가 간접적으로 일본을 계속 압박한 거죠. 니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회 취소할 수 있어. 명심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백기투항을 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명분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하고 일본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 명분도 실리도 전혀 챙기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좀 닥칠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의 기본적인 모토가 이제 재건과 부흥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국이라는 어떤 그런 오명에 탈피를 하고 또 경기 침체에 활로를 모색하겠다라는 이제 아베 정권의 의도였는데 뭐 여기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베 정권을 다시 재집권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조금 있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상실감만 좀 더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단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조금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실패했다라는 일본 내 여론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 성공 개최도 힘들지 않겠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 올림픽 개최국이 올림픽을 통해 얻는 이익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선수단의 호텔의 사용료, 훈련 장소 사용,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관광객의 어떤 유입이라든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뭐 이 지금 국가 간 이동이 지금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나 다른 어떤 인적 자원들의 도쿄 유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올림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자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애초에 하려고 했던 목적, 즉 어떤 방사능 오염국이라는 거에 대한 탈피는 어느 정도 목적을 이룰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손실, 그다음에 경제 부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림픽 보통 얘기할 때 서방에서 이 올림픽 같은 경우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종목이다 보니까 돈만 많이 쓰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때 보통 하얀 코끼리라는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비유를 하는데 정말로 도쿄올림픽이 지금 이 하얀 코끼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취소는 웬만해서는 안 하겠죠. IOC도 취소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클 테니까. 하지만 코로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취소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단정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건 추가적으로 더 이상 연기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인데요. 물리적으로는 2022년 겨울에 이제 초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기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결과론입니다만 지난 3월에 이 올림픽을 1년 연기할 당시에 IOC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아예 도쿄올림픽을 2022년 7월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일본이 정상적인 개최를 고집하면서 결국 1년 연기설을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하거든요.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그때 만약에 일본이 그 소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2년 연기를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FM 94.9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김정 스포츠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김정 스포츠텔러 오늘도 혹시 한 줄평 갖고 나왔습니까? 네,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개념 올림픽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신개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중이라든지 이런 무관중 올림픽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림픽이 최근에 위기를 맞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다. 젊은 층의 인기가 없다 보니까 돈은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개최국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고 젊은 층에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나라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IOC가 굉장히 고민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겹치고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동계올림픽은 이미 큰 위기고요. 하계올림픽도 앞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는 신개념 올림픽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신개념은 다소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신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스포츠텔링 제목처럼 도쿄올림픽이 만신창이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신청곡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까? 네. 내용이 좀 다소 우울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노래를 조금 신청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지금 올림픽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요. 가장 지금 정말 불안한 주인공들은 바로 선수들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선수들이고 그럼요. 누군가는 일본이나 IOC의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어떻게 보면 보겠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4년 동안 기다린 간절한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베 총리가 비용 절감은 하겠지만 선수들의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올림픽은 어떻게든 어쨌든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도 선수들의 꿈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선택한 노래인데요. 국가대표 하면 떠오르는 음악이죠. 영화 국가대표의 OST로 쓰였었던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사 중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지금도 이 선수촌에서 땀 흘릴 우리 선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올림픽 생각하며 4년을 준비했던 모든 선수들이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 스포츠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